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옳은 방향성과 꾸준함, 그리고 운이다. 안녕하세요, 라이커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포즈랑의 투자 이야기입니다. 지은이는 포즈랑, 출판사는 에디터 출판사입니다. 이 책의 저자님은 알바트로스님의 적극 추천으로 책을 쓰게 되신 포즈랑님이십니다. 보통 주식으로 큰 돈을 버신 분들은 스스로의 수익을 크게 자랑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신데, 포즈랑님 또한 책에 직접적인 수익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수준을 넘어서 큰 수익을 내신 분이라는 게 책을 읽으면서 느껴졌습니다. 수익률이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분들이 오히려 더 실력자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포즈랑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포즈랑님의 시행착오 과정과 성공 경험들이 이야기처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좋은 간접 경험과 영감을 주는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투자는 심리와 태도의 싸움이다. 투자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돈이라는 같은 욕망을 가지고 출발한다. 그리고 이쪽 일이 제법 쉬워 보인다는 착각도 하게 된다. 같은 욕망, 같은 착각으로 시작은 누구나 엇비슷한 과정을 겪게 된다. 무언가 될 듯 하지만 미끄러지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한순간의 욕심, 망설임, 작은 자만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큰 손실을 만나게 된다. 그제야 시장이 얼마나 냉정하고 잔인한 존재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준비가 얼마나 부실했고 보잘것 없었는지 깨닫게 된다. 나 또한 모두 경험한 일이고 그때의 아픔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 내가 깨달은 모든 것들은 실패에서 배웠다. 그리고 실패는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공포 앞에서 담담해질 수 있고 손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며 빨리 이루고 싶은 조급함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조급함은 내려놓고 꾸준함을 가지게 되면서 기다리는 법과 나 자신을 제어하는 법을 배웠다. 오랜 세월 시장에서 살아남은 나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투자는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심리와 태도의 싸움이라고 말이다. 이 책이 너무 멋진 이유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다. 포즈랑님은 오랜 세월 그 싸움을 견뎌내고 이겨냈다. 환호 속에서는 차분함을 가지려 했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원칙을 그대로 지켜나갔다. 이 책은 단기 성과나 화려한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대신 그 긴 시간 시장에서 버텨내며 터득한 교훈을 담담히 전하고 있다. 결코 존재하지도 않는 빨리 가는 무슨 비법이 아니라 시장과 대면하면서 느꼈던 온갖 고민과 경험 끝에 깨달은 오래 살아남는 힘을 말이다. 시장에서 큰 수익을 거둔 소위 고수들은 무슨 구름 위에 떠 있다고 생각들 하지만 사실은 그 번민의 무게와 종류는 고수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 다만 그 고민 속에서 끝없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찾고 또 찾아나갈 뿐이다. 투자는 공격적으로, 운용은 보수적으로. 나는 결혼을 일찍 한 까닭에 전업을 시작하던 37 무렵에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나는 두 아이의 아빠였다. 나의 전업 투자의 방향성은 주식 투자를 통해 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가족의 생활이 망가지지 않는 데 있었다.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지언정 가족의 생활이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를 지는 것은 조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전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투자 기간 내내 공격적으로 투자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신용 불량자가 된다거나 반대 매매를 당해서 깡통이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운용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즉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지 않았다. 레버리지는 적당히 잘 사용하면 자산 증식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나의 전업 투자의 방향성은 큰 부자가 아니라 가족의 생활이 망가지지 않는데 더 방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자 중에는 투자를 못해서 망하는 사람도 많지만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작은 손실이 아니라 치명상이기에 그렇다. 나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데다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나약한 인간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서 치명상을 입을 정도의 행위를 할 만한 여건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 신용 선물 계좌는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만들 일이 없을 것이다. 나의 투자 모토 중 하나가 투자는 공격적으로 하되 운용은 보수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현물 시장에서는 한 종목 몰빵만 아니면 적어도 3종목이라도 운용한다면 포트의 어느 기업이 망한다 해도 포트 전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하지는 않는다. 극단적으로 망하는 경우는 대체로 운용의 문제이고 그것의 대부분은 결국 과도한 집중과 레버리지 때문이다. 인생이 비참해질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어야 한다. 투자는 천천히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천천히 가는 것보다 큰 손해를 복구하는 것이 100만 배쯤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내 인생이 비참해질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는 없어야 한다. 투자는 어릴 적에 하던 땅 따먹기 놀이와도 비슷한 것 같다. 자기 땅을 지키면서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다. 본진을 위험에 빠뜨리며 땅을 넓히는 것은 그야말로 멍청한 짓이다. 돈이란 산소와 같아서 적당히 있을 땐 소중한 줄 모르지만 없으면 그보다 비참한 것이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투자의 방향과 목적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절대로 내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는 선택지는 없어야 하고 투자는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부자로 죽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9.11 테러로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다. 2001년 대학 3학년의 나는 돈을 벌고 싶었다.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물욕이 많아서 무언가 갖고 싶은 게 많은 사람도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아니라 적당히 돈을 벌어 소소하게 살고 싶었다.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지 못한 채 제대한 이후에는 그러한 생각이 더 강해졌다. 그러다 우연히 주식 투자를 알게 되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도 9.11 테러 때문에 주식이 폭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다는 뉴스를 보았을 무렵이 아니었나 싶다. 테러 때문에 폭락했을 때 샀더라면 쉽게 수익이 났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모아둔 돈 2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투자라기보다 트레이딩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구분도 못했을 때이다. 그 당시 어이없게도 수익이 잘 났다. 이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는 도대체 왜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 공부를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인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보니 400만 원이 되어 있었다. 나는 주식 투자에 재능이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2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왜 원금이 2천만 원, 2억이 아니라 200만 원이라는 것에 아쉬움만 가득했다. 2천만 원이면 4천만 원이 되었을 것이고 2억이면 4억이 되었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공부고 나발이고 이렇게 돈을 벌면 되는데 대학 졸업을 뭐하러 하며 취업은 뭐하러 한단 말인가. 마음이 급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돈을 불릴 수 있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어머니께 욕먹을 각오로 스리슬쩍 말을 꺼내봤더니 2천만 원을 빌려 마련해 주셨다. 나는 이 돈을 계좌에 넣고 본격적으로 주식에 매달렸다. 당연한 결과라는 듯 얼마 지나지 않아 계좌는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2,400만 원이던 계좌는 깨지고 깨져서 대략 700만 원이 남았다. 돈도 돈이지만 수업을 가는 둥 마는 둥 하는 데다 밤에도 주식 공부를 한답시며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으니 다크서클이 발까지 내려올 기세였고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700만 원이 남은 계좌를 만신창이가 된 기분으로 확인하고 난 뒤에 문득 거울을 보니 거기엔 그냥 도박꾼 같은 폐인이 한 명 서 있었다. 대학생이 몇 달간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날렸으니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었다.
2001년에 2천만 원은 지금 물가로 치면 5천에서 6천만 원은 되는 큰 금액이었으니 말이다. 주식 천재였던 것만 같았던, 금방 1억 2억을 모아 자유롭게 살 날을 꿈꾸던 나는 이제 없었다. 200만 원이 400만 원이 되었던 구간은 초심자의 행운과 시장이 좋았기 때문이었을 뿐이란 걸 그제서야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어머니께 사실대로 털어놓고 남은 700만 원을 드리면서 빌린 돈은 2년 후 취업하는 대로 갚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렇게 나는 주식 투자를 그만두고 다시 대학생의 생활로 돌아갔다. 폭풍 같은 반년의 시간이었다. 주식 투자는 그만두었지만 내가 왜 잘 안 되었는지를 복기해 보았다.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나는 심지가 약해서 트레이딩을 못한다는 것이었다. 수익이 나는 것은 잘라먹고 손절은 하지 못하니 당연한 결과였다. 이렇게 나의 첫 번째 투자 여정은 싱겁게 끝이 났다. 큰 실패의 경험은 때로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며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저자님은 대학 시절에 트레이딩으로 크게 실패를 하고 본인은 트레이딩에 소질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로 방향을 돌리셨는데 그게 다행히도 저자님의 성향에 잘 맞는 투자 스타일이었고 본인에게 잘 맞는 옷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우선 크게 깨지는 경험과 크게 수익을 낸 경험 두 가지 모두를 해봐야 하는데 크게 깨지는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에 취약한지를 알게 되고 크게 수익을 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에 강점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스타일의 옷을 찾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본인에게 잘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아서 그걸 능숙하게 해낼 수 있을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에 잘 맞는 투자 스타일이 능숙해지면 그걸로 이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전업 투자자가 되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가 자영업을 6, 7년 했다가 공무원 준비를 했다가 다시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10여 년 동안 주식 생각은 거의 하지 않고 시간이 흘렀는데 이때가 2012년이었다. 2012년에 준비하던 자영업은 대학교 앞에 지금은 흔해진 스터디룸 같은 것이었는데 권리금 조율도 끝나고 건물주와 계약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주가 월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이었다. 빈정상했던 나는 일단 계약을 보류했고 결과적으로는 건물주가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한 덕분에 나는 전업 투자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분은 나의 평생 은인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저 야속하기만 했다. 누구나 계획은 훌륭하다. 내가 전업을 시작했을 때의 계획은 대략 이랬다. 투자금이 2억 원 정도였으니 배당으로 1,000만 원 정도 확보하고 시세 차익 최소 20% 정도면 합해서 5천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또 운이 좋으면 30%나 40%의 수익도 날 수 있으니 어찌어찌 생활하면서 돈을 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손실이 날 거라는 전제는 거의 없었던 듯 싶다. 대학생 시절의 경험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잃는지는 알고 있었고 잃고 난 이후에 회복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있었기에 원금 손실이 그 무엇보다도 무서웠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방이 크지 않거나 혹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좀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업들에 관심이 있었다. 하방이 크지 않다는 것은 PBR이 충분히 싸다거나 배당 수익률이 6에서 7%쯤 되는 것들이었다. 당시 나는 이익 변동이 적고 PBR이 싼 회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고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배당받고 살면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PBR이나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이 주로 나의 관심 종목이었다. 여하튼 내가 전업 투자를 시작한 첫 해인 2012년의 수익률은 배당을 포함해 15%에서 20%의 수익률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생활비를 따로 빼놓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4인 가족 연간 생활비가 수익난 금액보다 더 많이 나간 것이다. 반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앞으로의 투자에 자신감이 넘칠 만큼의 무언가를 보지 못했기에 연간 20%가 넘는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원금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몇 년이 가면 2억 정도의 돈은 그냥 눈 녹듯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전업 투자자의 위기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이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가치투자연구소를 통해 가입했던 투자 모임의 다른 분들이 발표하고 운용하는 것들을 몇 개월간 지켜보며 그들의 투자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그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보는 것은 초보 전업 투자자인 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다른 분들이 수익을 내는 과정을 지켜보며 배아픔과 함께 주식시장의 속성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같은 값이라면 1000억의 자산을 이미 보유한 기업을 시가총액 500억에 사겠는가? 아니면 지금 모아놓은 건 없지만 앞으로 1000억의 자산을 벌 기업을 시총 500억에 사겠는가? 라는 질문에서 나라면 당연히 당장 1000억의 자산을 이미 보유한 기업을 500억에 사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앞으로 1000억을 벌 기업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결국 투자 모임의 다른 투자자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를 발굴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보며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부러웠고 내 생각을 바꾸는 한 가지 명제를 드디어 받아들이게 되었다. 주식은 실시간 가치평가라는 사실이다. 저자님의 말처럼 주식 투자에서 본인의 생각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시장의 생각과 반응이 더 중요하며 내가 시장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시장에 맞춰가는 그런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저자님은 오랫동안 고집해온 투자의 관점을 유연하게 변경하게 되면서 투자 인생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큰 성공의 경험을 얻다. 나는 처음으로 주식은 기업 가치의 실시간 평가라는 관점에서 기업이 좋아지는 구간이라면 투자해보자는 결심을 했다. 이름도 멋진 제우스. 저 PBR과 낮은 시총을 기준으로 하던 스크리닝에서 둘 다에 걸렸다. 게다가 PER도 낮고 앞으로 좋아질 요소들도 많아 보였다.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투자를 하고 싶던 바로 그런 회사였다. 당시 시총이 500억 언저리였고 PBR이 0.5가 안 되었을 것이다. 제우스에 대해 공부하면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플랜트 쪽의 사업이 돌아가는 과정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고 회사 현황을 조담에게 적극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일도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글로 적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종목의 주식을 1억 원 가까이 샀는데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무척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싸다고 사기는 했지만 그렇게 자신이 넘치진 않았고 그 불안감을 이겨내고 매수를 많이 한 나 자신에게 그러한 당위를 주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만큼 깊이 공부했던 것 같다. 즉, 내 선택을 믿고 싶어 공부한 것이다. 그리고 공부를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2달쯤 지났을까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시기를 맞이했고 제우스 역시 주가가 하락해서 시총 350억 정도까지 떨어졌었다. 시총 500억도 싸다고 생각했는데 시총이 350억이 되니 싸니까 더 사자는 마음보다는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순식간에 몇천만 원의 평가 손실을 마주하니 눈앞이 깜깜했다. 그때의 감정은 왜 내가 가치 투자 같지도 않은 이런 새로운 섹터를 공부하고 투자해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나 하는 자책이 먼저였고 더 사기를 무서워하는 내 감정을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2달 만에 회사에 일이 있어봤자 뭐가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불안함이 가시지 않아 회사에 여러 번 전화를 하면서 회사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용기를 내어 추가 매수를 했고 살 수 있을 만큼 사서 평단을 조금 낮추었다. 제우스를 매입한 총 금액은 1억 2천 정도였고 그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최대치였다. 매수 시작은 5천원 초반에서 했는데 주가는 3,500원 정도까지 떨어졌고 나의 평균 단가는 4,500원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끝나갈 무렵인 11월부터 주가는 슈팅을 시작했고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으며
2014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서 대략 시총 1,500억에서 1,800억 사이에 매도해 250% 정도의 수익률로 마무리했다. 글로서는 짧은 순간이지만 5월에 투자를 시작해 11월까지 기다리는 것도 11월부터 수익 구간에서 몇 개월을 더 보유하는 것도 언제나 번뇌의 연속이었다. 횡보하던 구간에서는 내 아이디어가 맞는 걸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고개를 들었고 수익으로 돌아서고부터는 하루에도 수십 번을 팔까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다. 어찌 보면 초반의 운도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실적이 좋아질 개연성은 충분했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와서 목표가를 높이고 좀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종목에 1억이 넘는 금액을 사고 그게 또 큰 평가 손실에 머무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반복적으로 리서치한 경험들이 나의 투자 여정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주식을 그냥 조금 보유하는 것과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을 보유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그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때의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했던 노력과 행동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주었다. 게다가 다행히 그것이 성공적인 결과로 마무리되면서 나에게 큰 성공의 경험을 안겨주어 주식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완벽하게 체감한 케이스가 되었다. 이때부터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오른다는 것을 완벽하게 믿기 시작했다. 주가의 뒤편엔 기업이 있고 주가는 그 기업의 그림자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뿐 그 본질의 가치가 오른다면 주가는 그에 합당하게 따라간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가치 투자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준점을 주가에 두는 게 아니라 주가 뒤에 기업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주가 속에서 자신의 심지를 굳건하게 둘 수 있는 방법은 확신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나라는 사람은 대학 시절 때처럼 트레이딩은 너무 못하지만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것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다. 상장 폐지를 당하다. 2014년 말쯤부터 공부를 하고 편입을 조금 해둔 오양HC라는 회사가 있었다. 상장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회계적인 문제로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풀린 종목이었다. 이 회사는 플랜트 업계에서는 나름 유망하고 실적도 좋았고 무엇보다 PER과 PBR이 모두 쌌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회사 문제는 대충 해결되었지만 아직 시장의 오해가 풀리지 않아서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때마침 주가가 꽤 조정을 받고 있어서 포트의 20% 정도의 비중을 채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주가가 더 하락하여 계획보다 많은 포트의 25% 비중까지 매수를 완료했다. 그런데 월요일 매수를 마친 후 시간의 거래에서 난리가 났다. 순식간에 하한가를 간 것은 아니지만 시간의 거래치고는 거래가 아주 많이 터지면서 하락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큰 이슈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가 끝날 무렵 부도 루머가 돌았는지 거래소에서 루머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구하며 거래 정지를 시켰다. 나는 놀라기보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주가가 하락했구나 하고 단순히 루머로 생각했지만 다음 날인 화요일에 1차 부도가 났다. 그리고 다음 날인 수요일에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다. 최종 부도가 나면 자동으로 상장 폐지가 결정되는 코스닥 규정에 따라 오양HC는 상장 폐지가 결정되었다. 이 모든 일이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다는 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난 뒤에 상장 폐지의 충격과 괴로움이 조금은 덜어질 때쯤 나는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냥 지나간 일로 있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상장 폐지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투자하는 동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밸류가 아무리 싸더라도 찝찝한 회사는 건드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최대한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해 다른 투자자들보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재무제표를 살펴보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투자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그냥 온전히 나에게 있고 그 문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절절히 느꼈다. 연이은
실패와 아픔. 내가 상장 폐지를 당했던 2015년은 강세장이었다. 반도체도 좋았고 중국향 사업이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주가 슈팅이 많이 나왔다. 그런 상황에서 연초에 상장 폐지로 손실을 크게 입은 채로 시작하니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장 폐지에서 입은 손실을 좋은 시장 분위기에서 빨리 만회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겨났다. 그러던 8월쯤에 시장에 충격이 한번 왔고 그때 나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생각을 했다. 상반기 동안 이런저런 기업들의 주가가 날아가는 것을 쳐다만 보던 아쉬움이 결국 극에 달해서 주가가 좀 더 빨리 갈 듯한 기업들에 투자해서 효율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평소와 다른 투자 스타일이었다. 그러던 중에 마침 부동산이 매각되면서 5억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겼고 그 돈을 주식 계좌에 추가로 투입했다. 효율, 기회비용 같은 생각을 하며 스타일을 바꿔야겠다는 생각과 추가 투자 자금의 투입이 맞물려 적당히 좋은 기업들을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비중으로 편입해서 운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2016년이 되었는데 중국 위기설 등으로 지수는 2월에 급락을 맞으며 투자한 이래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크를 겪게 되었다. 지수 급락을 맞고 보니 대충 사서 보유 중인 종목들은 추가 매수는커녕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것처럼 보여 홀딩조차 어려운 기업들이 포트에 수두룩했고 내가 도대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목도하게 되었다. 이 상태로는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너무나 괴로웠지만 큰 결단을 내렸다. 대규모 손절을 하고 포트를 완전히 재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그냥저냥 샀던 기업들을 하루에 모두 손절로 쳐내고 확실한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들의 비중을 높였다. 상장 폐지를 당한 금액과 대규모 손절을 하면서 부동산 매각 대금의 80에서 90%가 날아갔던 것 같다. 상장 폐지는 어쩔 수 없었다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번의 손절은 그저 나의 투자 기준이 흐트러져서 멍청한 짓을 했던 것뿐이다. 주가가 하락할 때 더 살 수 없는 투자는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뼈에 새기는 경험이었다. 2015년의 상장 폐지와 2016년의 대규모 손절 경험은 이후에 나의 투자가 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해주었다. 나는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두려움 가득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그저 스쳐가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의 투자에서 철저히 지켜야 할 원칙으로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너무나도 괴로워서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때의 경험은 수업료라고 부를 만하다. 그 이후로 나는 그때의 손실보다 몇십 배 많은 수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를 겪다. 2018년 투자 모임을 만든 이후 모임에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자 꽤나 열심히 투자 공부를 했다. 덕분에 이듬해인 2019년은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꽤 괜찮은 성과를 냈고 2020년 2월 중순경에 이탈리아로 가족여행을 갔다. 이탈리아에 있을 때도 한국에 난리가 나고 있음을 기사로 접했는데 그 상황이 점점 심해지면서 2월 말에 귀국할 때는 약간 과장해서 공항에 우리 가족만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산한 모습을 직접 보니 실감이 되었다. 주식시장도 엄청난 격변을 겪고 있었으나 그래도 그간의 전염병 사태가 그랬듯이 어느 정도 지나면 진정될 것이라 생각하며 투자에 임하고 있었는데 3월 초까지만 해도 글로벌적으로 그렇게까지 심각한 사태가 되리라곤 꿈도 꾸지 않았다. 하락의 정점으로 달려가던 3월 중순의 나스닥은 폭락의 폭락을 거듭하고 있었고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2년에 전업 투자자가 된 나는 2008년의 금융위기를 투자자로 겪어보지 못한 터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이런 폭락을 막상 맞이하고 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공포가 찾아왔다. 그래도 당시에는 내가 투자자로서의 마인드가 정점을 지나던 시기였던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생각보다는 잘 견뎌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되짚어보면 일단 많이 걸었던 것이 첫 번째였다.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주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서
뭘 봤었는지는 기억에도 없고 그저 걸으면서 이미 일은 벌어졌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었다. 국내 주식 지수의 폭락보다 밤새 벌어지는 나스닥의 폭락이 더 큰 공포를 불러왔는데 주가에 매몰되면 두려움에 빠져 내 의도와는 다른 행동을 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매매하려 했다. 즉흥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그 후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나 자신을 추스를 수 있었던 것은 금융위기는 겪지 않았지만 상장 폐지라는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2015년에 상장 폐지를 겪고 2016년에 포트를 재정비하며 대규모 손절을 한 이후에 4, 5년 동안 그때 입었던 손실을 회복한 것을 넘어 자산을 많이 늘렸고 그 기간 동안 투자자로 성장해온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었다. 지금 시장이 무너져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시장은 결국 회복될 것이고 몇 년 후에는 나의 자산도 다시 회복될 것이란 자신감이 있었다. 또한 나는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틸만 했다. 아마 레버리지가 100% 이상 있었다면 깡통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때 깡통을 찬 사람도 많았고 아슬아슬하게 피한 사람도 많았다. 여하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돌아보니 시체가 가득한 전장이 연상될 정도로 주식파는 엉망진창이었다. 그런 기분이 어처구니 없게 느껴질 만큼 V자 반등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폭락의 한가운데서는 그런 상황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당시 나의 가장 큰 고민은 코로나 사태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터인데 그 시기가 될 때까지 내가 보유한 주식들이 다시 올라올 것이냐는 것이었다. 결국 고민 끝에 포트를 대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지수의 저점을 향해 가며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던 3월 중순에 나는 포트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나는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과 수혜는 아니어도 최소한 피해에서 비켜있는 주식들로 포트를 재편했고 그 과정에서 크게 손절을 하고 역시 크게 하락해 있는 다른 종목들을 매수했다. 그렇게 실행에 이르기까지는 마음의 장벽을 넘어야만 해서 말처럼 쉬운 행동은 아니었다. 마이너스 50%가 찍혀있는 종목을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를 결심하는 것도 막상 실행하려 하면 주저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내가 매도한 게 오를까봐 그리고 내가 매수한 게 떨어질까봐 두려웠다. 그래도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너도 나도 다 폭락했을 때 해야 한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2차전지 관련 기업을 전부 정리한 것은 지나고 보니 큰 실수였지만 대신에 동영상 편집이나 비대면 관련 기업의 비중을 늘린 건 성공적이었다. 어찌되었든 코로나 폭락이 끝나고 대폭등장이 시작되었는데 2020년은 내 투자 인생에서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100%를 넘은 수익률을 기록한 해가 되었다. 2020년의 100% 수익률은 그다지 놀라운 수익률도 아니었을 만큼 주식시장은 너무나 강렬한 V자 반등을 보여주었다. 누군가에게는 그야말로 회복하지 못할 충격을 입혔을 한 해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인생 역전을 할 만큼 큰 수익을 올렸을 한 해가 되었을 것이다.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자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반드시 온다. 그때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집중 투자도 좋고 레버리지도 좋고 벌 수 있을 때 많이 버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럴 만큼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리스크를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섬세하고 예민하게 상황을 판단하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과감해야 한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투자금의 범위에 머무르는 게 좋다. 중요한 것은 장세가 어떻게 흘러가든 투자자 스스로 크게 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스스로 망하지 않을 수 있는 포지션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는 게 코로나 사태가 주는 교훈이 아닐까 싶다. 저자님이 책에 얘기한 시장이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져도 올라갈 때는 각자 오른다 라는 말에 많은 공감을 했는데 시장이 회복이 될 때 유난히 회복력이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자님은 코로나 폭락 한가운데에서 50%의 손절을 감소하고 폭락 이후에 이런 강한 회복력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셨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지만 이런 과감한 결단을 했기에 더 큰 수익으로 보상받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라 생각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용기와 실행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익은 시장이 주고 손실은 내가 낸다. 세옹지마. 인생을 이 사자성어만큼 잘 표현한 단어가 있을까 싶다. 크게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도 돌이켜보면 아주 사소한 선택이나 우연히 미래를 바꾼다. 스스로 모든 걸 계획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 우연들이 끼어들어 큰 줄기를 바꾸곤 하는데 투자도 우연의 연속이지만 인생도 우연의 연속이 계속된다. 그러나 아무 노력도 없이 우연의 기대란 말이 아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노력으로 결과가 얻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얻지 못했다고 그것이 최악도 아니고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도 아니라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좋은 것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보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무언가에 열의를 다하며 성취를 이루면 좋고 그게 아쉽게 안 되더라도 너무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옥죄지 말아야 한다.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가 나온 원인을 복기해보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교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든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되 실패의 경험을 되새겨 다른 일에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꾸준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결국 인생이 내가 의도한 대로 가든 아니든 좋은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을 것이다. 내가 중고등학생 시절 너무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 대학이나 의대를 갔다면 회사 생활을 너무 잘해서 임원이 되었대도 자영업이 대박 났어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도 지금처럼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상황에서 나는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웠다. 그 힘든 순간들이 기반이 되어 주식에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시작한 주식 덕분에 자산을 늘리고 인생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도 얻게 되었다. 만약 이것저것 안 되다가 주식도 안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하지 않은 선택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역시나 우연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무언가를 시도하고 배우고 지속하고 수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결과를 기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일에서도 중요한 점은 옳은 방향인가 하는 것과 꾸준함, 거기에 운이 좀 따라줘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 아니면 꾸준함과 운이 있어도 소용없고 옳은 방향과 운이 있어도 꾸준함이 없으면 성취가 없고 옳은 방향과 꾸준함이 있어도 운이 너무 안 따라주면 방법이 없다. 운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랜덤에 가까운 요소이므로 운이 따라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투자에서 옳은 방향과 꾸준함, 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옳은 방향이란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는 방향이다. 내가 트레이딩을 전 세계 최고의 스승에게 배우고 아무리 꾸준히 노력했던들 나는 트레이딩을 잘 못했을 것 같다. 그런데 트레이딩이 내 길인 줄 알고 트레이딩을 계속했다면 아마 깡통을 차고 망했을 것이다. 대학생 때 트레이딩을 경험하며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 트레이딩에서 투자로 방향을 수정한 것은 너무나 중요했던 결정이었다. 이거는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중요성이죠. 그리고 투자에서 운이 있으라면 적어도 운이 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투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운이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오는 경우도 있다. 처음부터 운이 빨리 와서 수익이 많이 나면 기분은 좋겠지만 운용의 초기인 까닭에 스스로의 자본이 크지 않아 엄청난 자산을 이룰 수 없다. 운이 계속될 수는 없으므로 옳은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운이 나빠도 성과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을 가야 초반의 운이 의미가 있게 된다. 운이 너무도 안 좋아서 언제 올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운이 오지 않아서 좋은 시장에서 아웃이 되면 드디어 그 운이 올 시간에 나는 시장에서 깡통을 차고 퇴출되었으니 운이 와도 소용이 없고 옳은 방향도 노력도 다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과도한 레버리지나 무리한 운용을 하지 말고 시장에 장기간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수많은 구루들이 얘기하는 것이다. 수익은 시장이 주고 손실은 내가 낸다는 말을 내가 자주 하는 것도 실력을 기르고 손실을 제어함으로써 운이 올 때 그 성과를 누려야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적은 글들은 내게만 옳은 방향이었고 꾸준함이었을 수도 있다. 포즈랑이란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를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본은 같을 것이다. 그 기본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걸 스스로의 방법으로 발전시켜서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를 이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